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뉴욕. 그런데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네온 사인도, 심지어 지하철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3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사실 400년 전만 해도 단순한 무역 전초기지에 불과했죠. 대체 어떻게 작은 네덜란드 식민지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이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갖추기 훨씬 전, 이곳은 울창한 숲과 깨끗한 강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알곤퀴너를 사용하는 원주민 부족들이었는데요. 특히 레나페족이 이 지역에서 8,0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죠. 그들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는데 이 모든 게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6세기 초반 유럽의 탐험가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524년 프랑스 깃발 아래 항해하던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처음으로 뉴욕 항구를 발견했죠. 그는 이 땅을 프랑스 영토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이 땅은 그냥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진짜 변화는 1609년에 찾아왔습니다. 영국 출신이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북서 항로를 찾다가 우연히 이곳에 도착했거든요. 그는 뉴욕 항구 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올라갔고 지금 그 강은 그의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허드슨은 강 양쪽의 땅을 네덜란드 공화국 명의로 주장했고 이게 나중에 네덜란드 정착과 무역의 발판이 되었죠. 그 후 수십 년 동안 네덜란드 상인들은 허드슨 강변을 따라 모피 무역을 위한 교역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델라웨어 강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여러 거점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뉴네덜란드라는 식민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피 거래만 하는 외딴 거주지들이었지만 1624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민간인 정착민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정착민들은 처음에 지금의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상륙했다가 뉴네덜란드 전역의 여러 정착지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맨해튼 남쪽 끝끝에 내려졌는데 그곳에 허드슨 강 입구를 지키고 귀중한 모피 무역 화물을 보호할 요새를 건설하기로 했거든요. 1625년에 포트 암스테르담의 기초가 놓였고 이 요새를 중심으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정착촌이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때가 뉴욕시의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1626년 뉴네덜란드의 총독 피터 미뉴잇이 역사적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는 현지 레나페 원주민 일부에게 교역물품 60길더 상당 지금 가치로 약 1,000달러 정도를 주고 맨해튼 섬 전체를 구입했죠. 이 거래가 공정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인들은 이걸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후 식민지는 계속 성장했고 미뉴익의 후임자인 피터 스타이베선트 시대인 1655년에는 인구가 약 1,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스타이베선트는 정착민들에게 엄청 미움받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술 판매를 규제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통제하려 했으며 퀘이커교도와 유대인, 루터교도 같은 다른 종교 집단이 예배당을 세우는 걸 막았거든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더 관대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개입했지만 이런 개혁 계획은 곧 전쟁으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와 영국은 해상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652년에서 1673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국 함대가 바다에서 격돌하며 누가 진짜 해양 강국인지 가리려 했죠. 1653년 뉴 암스테르담 주민들은 북쪽의 뉴잉글랜드에서 영국군이 육로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착지 북쪽 경계선을 따라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바로 그 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1664년 영국이 소규모 함대를 보내 뉴네덜란드 전체와 수도인 뉴암스테르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스타이베선트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결국 싸움 한 번 없이 도시를 넘겨줬죠. 영국은 포트 암스테르담을 포트 제임스로, 뉴네덜란드와 뉴암스테르담 전체를 뉴욕이라고 개명했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요크 공작, 제임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뉴욕은 1673년에 잠깐 다시 네덜란드 손에 들어갔다가 1674년 웨스트민스터 조약으로 영국에 최종적으로 반환되면서 두 나라 간의 적대 관계가 끝났습니다. 영국 통치 아래서도 뉴욕은 계속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활발한 경제와 유럽에서 계속 들어오는 이민자들 덕분이었죠. 하지만 도시는 네덜란드 시절에 확립된 많은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여기에는 노예제도도 포함됐습니다. 항구를 통해 노예들이 계속 들어왔고 1740년대가 되면 뉴욕 인구의 약 20%인 2,500명 정도가 노예였을 정도였거든요. 18세기가 진행되면서 뉴욕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몇 년 동안 이 도시는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반체제 조직의 거점 역할을 했죠. 그들은 뉴욕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열렬한 왕당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765년에는 인지세법 의회가 뉴욕에서 소집되어 영국 정부가 도입한 인지세법에 반대하는 미국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13개의 식민지의 불만과 과세 권리를 명확히 표현하면서 나중에 혁명과 독립선언으로 이어질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독립전쟁 동안 뉴욕시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75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처음에는 대륙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1776년 8월에 벌어진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 휘하의 미국군이 영국군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죠. 그 후 영국군이 뉴욕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이 도시는 영국의 전략적 군사기지로 사용됐습니다. 1783년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고 영국군이 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죠. 거의 10년에 걸친 점령이 끝나면서 뉴욕은 새로운 미국 국가의 자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785년 1월 뉴욕은 새로운 국가의 수도로 선택됐고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1789년 4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페더럴 홀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같은 건물에서 첫 의회가 구성되고 권리장전이 작성됐죠. 이 역사적인 장소는 지금의 월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뉴욕은 금융과 은행의 글로벌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로어 맨해튼 지역에는 1784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립한 뉴욕은행과 1792년에 문을 연 뉴욕 증권거래소가 자리 잡았죠. 180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뉴욕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계속 번영했는데 1825년에 완공된 이리 운하가 오데호와 허드슨강 그리고 대서양을 연결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운하 덕분에 뉴욕은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미국 최고의 항구 도시가 됐거든요. 도시가 계속 커지면서 뉴욕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이 인구를 1800년 6만 명에서 19세기 중반에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렸죠. 가난과 박해, 정치적 혼란을 피해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찾아 뉴욕으로 몰려들면서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섞이는 활기찬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1827년 뉴욕주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입되어 인구가 더욱 증가했죠. 특히 로어 이스트사이드는 이민자 생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빽빽한 공동주택과 북적이는 시장에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동유럽, 중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과밀한 생활 환경은 콜레라 같은 질병의 온상이 됐고 183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했거든요. 1835년 뉴욕 대화재는 빽빽한 공동주택 건물들을 파괴했는데 무려 50에이커의 도시가 불타버렸습니다. 파이브 포인츠나 헬스 키친 같은 가난하고 과밀한 동네들도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데드 레비츠나 바워리 보이즈 같은 악명 높은 범죄 조직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생계를 위해 좀도둑질과 강도, 폭력을 일삼았죠.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도시의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뉴욕주는 확실히 북군 편이었지만 도시 자체는 남부와의 강한 상업적 유대 관계 때문에 그리고 늘어나는 이민자 인구와 징병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1863년 뉴욕 징병폭동은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징병을 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진 이 폭동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시민 소요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됐죠. 전쟁이 끝난 후 뉴욕시는 어느 정도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858년에 대중에게 개방된 센트럴파크는 모든 뉴요커들이 즐길 수 있는 녹색 오아시스와 휴식 공간을 제공했죠. 한편 브로드웨이의 극장들과 카네기홀의 콘서트홀은 눈부신 공연과 작품들을 선보이며 이 도시를 국가의 문화 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뉴욕에는 여러 박물관과 도서관도 설립됐습니다. 1869년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설립됐고 1870년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문을 열었으며 1895년에는 뉴욕 공공도서관이 설립됐죠. 문화시설이 늘어나면서 저널리즘도 번창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뉴욕 헤럴드, 뉴욕 월드 같은 신문들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시 자체가 미디어 산업의 전국적 중심지가 됐거든요. 뉴욕이 맨해튼 섬 북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롱아일랜드의 이웃 마을들과 연결이 발전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추진됐습니다. 1883년에 완공된 브루클린 브리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1886년 아마도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프랑스로부터 선물로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 항구 한가운데 세워져서 해안에 도착하는 수백만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죠. 많은 이민자들이 1892년에 앨리스 아일랜드에 설립된 이민국을 거쳐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여신상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은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됐습니다. 1904년에 새로운 뉴욕시 지하철이 개통되어 시청과 할렘, 브루클린을 연결했죠.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이 시기에 엄청난 발전을 겪었습니다. 1903년과 1909년에 각각 윌리엄스버그 브리지와 맨해튼 브리지가 개통됐는데요. 이런 업적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가와 개발업자들의 경쟁적인 노력으로 인해 더욱 빛을 잃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초반까지 우러스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상징적인 마천루들이 완공되면서 도시의 경제적, 건축적 자신감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상의 화려한 마천루들 아래 지하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연방정부가 술 판매를 금지했던 금주법 시대와 겹쳤는데도 말이죠. 밀주와 불법 오락이 함께 흘러넘쳤는데 도시 전체에 3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의 불법 클럽이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광란의 20년대의 파티는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이어진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수백만 뉴요커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센트럴파크를 포함한 도시의 많은 공원들이 수천 명의 절망한 사람들이 판잣집 마을을 세우는 곳이 됐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방치했다는 조롱의 의미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렀죠. 도시의 상황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 2년 전이었지만 뉴욕시는 전쟁 동원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연합군을 위한 탱크와 비행기, 군함을 만들어냈고 도시의 항구와 부두는 대서양을 건너 물자를 수송하는 데 필수적인 생명선이 됐죠.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뉴욕의 부두에서 거대한 여객선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 유럽 전선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후 몇 년 동안 뉴욕은 오늘날의 도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많은 위대한 도시들이 폐허로 변한 반면 뉴욕은 새로운 글로벌 중요성을 가지고 부상했죠. 1952년에 유엔 본부가 들어섰고 파리의 세계 미술 중심지 역할을 물려받았으며 1960년대에는 런던 금융시장의 라이벌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시가 범죄와 빈곤 수준으로 악명을 떨쳤지만 현대화와 재건 노력으로 많은 전쟁 전 건물들이 재개발되거나 철거되어 1973년에 완공된 세계 무역센터 같은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건축물로 대체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른 모든 도시들처럼 뉴욕은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건 아마도 이런 점일 겁니다. 몇 번이고 무너지고 좌절해도 이 도시는 다시 일어나서 스스로를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세계의 다른 많은 도시들이 따라하기 힘들 방식으로 말입니다. 400년의 역사 동안 이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 작은 네덜란드 정착지로 시작했던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죠.